네,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한 훈수하는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국민의힘 당대표 최종 후보 4명이 결정이 났습니다. 컷오프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 두 의원이 확정이 됐고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4명이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5선 조경태, 4선 윤상현 의원은 아쉽게 탈락을 했고요. 자, 변호사님, 저 네 분 예상했던 결과십니까? 이 당 대표만 보면 그 중에 천하람 후보를 빼고 세 분은 뭐 언제 당 대표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미 무게감 있고 중진이죠. 소위 급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중진이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최고위원급을 보면요, 초선이 3명, 예. 거기다가 이 전 의원이 2분, 그리고 정치지망생이 3분입니다. 예,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세 분이 초선이고 예. 정미경 전 의원 그렇죠? 그리고 예. 김재원 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의원. 전 예. 의원들이고 저는 중진들이죠. 예.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치지망생이죠. 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이고, 네네. 그리고 당대표 출마한 천하람 후보도 정치지망생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문명국에서 이 정치가 어디서 그 논의가 됩니까? 국회입니다. 예. 국회 경험이 없거나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겠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는 이게 우리 정치를 왜소화시키고 휘하시키는 아주 중요 요인으로 봐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케이스랑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역시 문제가 좀 있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네. 엄격히 말하면 정치지망생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세 분이나 출마하려고 세 분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한번 돼보겠다. 지금 또 고군분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부터 정치지망생인데 당의 네.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이게 집권 여당을 지휘를 하겠다.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나는 솔직히 말했어요. 이거 나 잘못했다고 봐요. 그 전 세계 문명국에 보면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예는 없다. 물론 이제 문명국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제1당원이고 예. 당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당 대표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 리딩 프로 원내 그 대표, 원내 총무가 당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영국 같은 내각제에서는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섀도우 캐비닛을 구성을 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당 대표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당의 대변인이 있어서 정당의 획일적인 구조를 가져요. 그 우두머리 당수를 굳이 예. 만드는 게 어떤 영향이라고 보세요? 우리 정치가. 이러다 보니까 당이 정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파를 만든단 말이에요. 계보 정치라는 쉽게 말하면 말씀이죠. 당이 분당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당쟁 자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도다. 예, 네. 나는 그래서 이게 당에 이게 대표를 만들고 사무총장을 만들고 특히 대변인 제도를 두어서 당의 의사를 획일적으로 만드는 이것은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하루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데 오늘 지금 집권 여당의 이제 전당대회를 그 앞두고 예. 다시 한번 이 짚어보면 이러다 보니까 당에 어정 경험이 없거나 그리고 사실은 있어도 아주 그 적게 있는 네. 이런 분들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 전당대회 자체를 휘하화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령 지난번에 서류 검토를 해서 컷을 시켰잖아요. 그때 보면 예컨대 강신엽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컷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안 보입니다. 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컷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하람은 그러면 왜 그러면 컷을 안 시켰느냐? 네. 이유를 설명을 해야죠. 그럼 뭐 이준석 개에 대한 뭐 지분 인정입니까? 일종의 뭡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당 대표에서 강신엽은 컷을 시키면서 천하람은 그럼 왜 컷을 안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김세희 뭐 이런 유튜버들은 다 자르면서 왜 역시 정치지망생들은 그대로 다 살려두느냐? 네. 제가 보기로는
뭐 학력으로 따진 것도 아니고 경력으로 따진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예.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네. 앞으로 이게 당의 지도부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원내 중심으로, 그게 바로 선진 민주주의에서 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원내 중심으로 해야만 하고, 또 그리고 당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제도, 당 대표가 있고 예. 사무총장이 있는 제도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거는 대폭 개선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이런 것을 지향하는 쪽으로 우리가 정치 발전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정치 발전 얘기하면 뭐 네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비례대표 예. 없애자,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조금씩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8, 9일 책임당원 6,000명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득표율 누가 가장 표가 많았나 뭐 이런 순위는 공개를 선관위가 안 했는데, 당 내부자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 김기현 후보가 1위, 근데 과반에는 미달,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가나다 순서로 이름을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득표 순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부터 공공연히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준석, 유승민계가 이 천하람 후보를 지원을 하면서 당대표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시각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를 잠식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 마지막에 만약에 승부를 가른다면 역시 정체성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난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지 않겠느냐. 이 정체성에 이 당원들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면 이 안철수 후보가 약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래도 우리 보수 야당이, 거의 보수 여당이 네. 이 보수성을 따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의외로 큰 표차로 이 낙마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정치성에 이 승부를 가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를 업은, 글쎄요, 그 둘이 식사를 하고 나와서 애매한 좀 안 좋은 표정을 지었을 때 그게 또 화제가 됐는데, 또 그 다음날 나경원 전 의원이 활짝 웃었거든요. 내 얼굴이 뭐 그렇게 보였냐? 뭐 일단 대의를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큰 대의를 위해서 지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보수 야당의 네네.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영입이 된 거예요. 네. 보수 야당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정권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좀 믿음지 못하다 이런 분들이 지지를 표시를 안 하니까 윤 대통령의 그 지지 표심이 40%를 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겁니다. 네. 그걸 바꿔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표는 40%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김기현 후보를 그 미는 쪽에서 보면 그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알파가 뭐냐? 그 알파는 결국은 그 어디 다른 데서 구해야 되는데, 다행히 김기현 입장에서 보면 다행히 안철수 후보가 정체성에서 성격이 이 김기현 후보와는 차이를 두고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결국은 그 마지막에 승부를 정체성에서 뒤집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 안철수 후보가 쑥 치고 올라갔다가 예. 나경원 후보가 낙마를 하고 나서 쑥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역시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만연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은요, 네. 이게 당대표가 이번에 사실은 어쩌면요, 독배를 되는 그런 당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이 든 성배다. 예, 다음 그 총선에서 이게 집권 여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민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진행자님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 우리 민생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IMF가 다른 나라는 다 경제 성장률을 다 높게 세워 수정을 해주는데 우리는 거꾸로 낮추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바로 개혁의 유혹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사실은 매 개혁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 혼자 힘으로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힘껏 매달려도
승부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벅찬 계획이라는 데 긴 문제가 있는 호흡으로 겁니다.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예. 또 하나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네. 아니 적폐 청산의 유혹이에요. 실제 그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 두 개에 대한 척결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총선까지 남은 1년은 바로 이런 사법 그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 또 하나는 이 노동 계획이라든가 연금 계획에 관련된 문제로 나라가 네. 좀 시끄럽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결국은 그래서 다음 당 대표가 이게 총선을 지휘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대표가 못해서 안달인지. 공천권 한번 휘두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저 전당대회 일정이나 또 앞으로 뭐 부쩍 늘어난 84만 가까운 선거인단 또 선거인단 구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관전 포인트 뭐라고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번에 그 유권자들, 그 당심을 하는데도 당원들의 구성 분포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영남이 한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 영남 40%. 그리고 수도권이 비슷비슷해요. 38%예요. 예, 그 예. 비슷비슷해졌어요. 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과연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하느냐, 또 이 안철수 후보가 영남권에서 얼마나 표심을 끌고 오느냐 예. 하는데 따라서 이제 승부가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도권 표심에서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 바로 2030입니다. 그렇죠. 2030이 우리 그 인구 분포로 보면 한 20%가 되지만은 지금 당원은 한 18% 정도가 돼요. 그 힘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능했던 예. 거죠. 그때 이후로 많이 입당을 한 사람들이란 예.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 젊은 표심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나 이 젊은 표심들이 무조건 이준석계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이 젊은 표심들이 어떤 정의감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김기현 후보가 내세우는 어떤 보수성. 여기에 얼마나 방점 찍힐 것이냐 하는 건 좀 보면 앞으로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거고 네. 또 그런 걸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바뀐 표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최종 4명의 후보가 결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좀 지켜보죠. 자, 오늘 세 번째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로 가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조금 늦었죠?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역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네,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있었던 1차 조사 이후 13일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자, 그때와 좀 달라진 부분은 일단 경제 악화 강조했고요. 또 서민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좀 격정적인 감정을 호소한 부분도 눈에 띄는 수사였습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다, 뭐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레토릭이 참 화려했죠. 문자 그대로 저는 원래 본업이 뭐 문학입니다만 이 본업이 문학인 제가 봐도 이 레토릭이 참 화려하다. 감성을 좀 건드리려고 이재명 했던 그런, 대표가 예. 예, 정말 작가가 되었다면 꽤 괜찮은 작가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무전 유죄, 오늘 또 권력이 없다고 난 유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민생에 아주 그 무심한 정권의 정적 주객이다.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으로 등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 왜 내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나 끌려 나오는 네. 이런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 참 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했죠. 이재명을 잡겠다고 쓰는 수사력이 10분의 1만 써도 이 50억 클럽, 어제 곽상도가 받은 이 50억 아들이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곽상도 예. 전 의원 무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거는 나는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를 좀처럼해서 나는 그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지 않는데 많은 비판을 받고 예. 있어요. 이건요. 예. 내가 지금까지 법조인이 된 걸 가장 후회스럽게 만든 네. 사건입니다. 좀 난 수치스럽다고 느끼십니까? 그 50억 원을 예. 곽병철을 보고 죽겠어요? 아버지 곽상도를 보고 죽겠어요? 그 상식입니다. 아버지 곽상도를 보고 주지 누가 곽병철을 보고 50억을 주겠어요? 그렇죠. 월급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가 31살에 퇴직을 하는데 그 위로금을 50억을 준다? 퇴직금을 50억을 준다? 그걸 그 아들을 보고 50억을 줬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말이 되지를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법원은 독립 가결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은 뇌물이 아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과거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최순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명백히 독립가계입니다. 네네. 그걸 피 한 방울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걸 가지고 경제적 경제 공동체. 공동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법부가 어떻게 이런 뻔뻔스러운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난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말이 아주 재미있어요. 이재명 잡겠다는 수사력이 10분의 1만 써도 50억 클럽에 있어서 무죄 판결하는 그런 이상한 판결 결과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요. 한 커플만 더 들어가 봅시다.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제 곽상도 판결을 보고 이불 속에서 킥킥거리고 웃은 사람은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신빙성이 떨어졌다. 노골적으로 판사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안에서 김만배가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그 말 내용은 믿지 않겠다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킥킥거리는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대표가 많이 웃었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살 구멍을 찾았구나. 당장요, 이 50억 클럽 파고들면 어떤 게 나옵니까? 대부분 재판거래가 나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가 벌였던 재판거래 의혹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잡겠다는 검찰 수사력의 10분의 1만 제대로 써도 곽상도는 절대 무죄 받지 않았다. 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부실 수사였다 이 말인데 네. 나는 부실 수사라기보다는 이 수사 미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부실하게 했다기보다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50억 클럽 문제만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가을에 9월달에 물러나는데 네. 물러나기 전에 난 특검이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검찰은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조사 때도 서면 진술로 가름하고 더 이상은 그 내용과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대표. 과연 2차 조사에서 새롭게 나올 이야기들이 있을지, 검찰이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1차 때와 양상이 비슷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뭐 추가로 진술서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진술서를 그 33쪽짜리를 내놓았으니까 그 네. 안에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오늘 지금 추가로 묻는 것은 결국은 대장동에 연관된 그 이 뇌물 약속 뭐 이런 데 대한 질문들일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진술도 충분히 진술서에 다 써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진술서로 미루는 겁니다. 진술서에 다 써놓았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진술서를 핑계로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이래도 괜찮은 피의자가 과거에 있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 분은 있었죠. 한명숙 전 총리. 예. 뭐 그분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으니까 법정에서도 검사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검사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진술서에 있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성남 FC 사건 아직 뚜렷한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지 않느냐. 검찰은 이미 성남 FC 사건은요 오늘이라도 당장 공소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령 수원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김승태 관련된 사건 변호사비 대납부 말만 시끄러웠지 결국 소설 아니냐 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터져 있습니다. 예. 800만 불 더하기 200만 불, 1000만 불에 관련된 네네. 이 대북 송금 사건이 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 아니죠. 지금 북풍몰이로 왜 날 또 들고 치느냐.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검찰 수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백현동 조사가 당장 남아 있고 네네. 또 수원에서 어차피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또 분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마 검찰은 구속영장을 치면서 그 체포 동의안을 이 국회에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 절차를 아마 저는 가질 것으로 보는데 영장을 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 예. 그렇게 보는가 하면 검찰은요, 검찰도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 상태로 불구속 상태로 두면서 다음에 백현동 사건으로 소환을 하면 또 날 부른다. 또 이런 여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날 또 부른다. 그 백현동이 또 하루 만에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네. 이 백현동이야말로 이 3,140억에 이르는 엄청난 그 부당이익을 개인에게 몰아준 데다가 이미 김인섭이라는 아주 노골적으로 네. 노골적으로 이재명이 옛날에 부하였던 선대 본부장을 지낸 자가 돈을 70억을 먹고 로비를 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명백히 이거는 배임이 겉으로 외관적으로도 지금 성립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부르면요 당장 또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송금 문제는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북한의 김영철이에게 나를 추징해 주는 형식을 좀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시 불러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따질 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영장 없이 이런 걸 부르려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이거 다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갈 것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은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네. 구속영장을 치지 않겠느냐. 근데 2월 달은 뭐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는 때고 예. 또 3월 달로 또 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월 달은 또 시작하자 말자 또 임시국회를 또 아마 열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뭐 영장 청구까지 말씀하셨는데 만약 기소 뭐 일단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 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살려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네. 만약에 계속해서 당을 배경으로 이 방탄 그 국회로 몰아가고 또 야당 자체를 방탄 야당으로 몰아간다면 네. 이재명 대표도 앞으로 재기할 길을 잃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나 저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씌워지는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일단 다들 아시지만 이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된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것도 제3자 뇌물죄예요. 거기다가 수원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북 송금 문제 이것은 제3자 뇌물죄 혹은 뇌물죄 더하기 알파 대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외환관리법 위반도 있고 네. 또 거기다가 대장금은 대장동 사건은 대장금은 드라마고요. 예, 대장동 사건은 예. 이 역시요. 뇌물죄 더하기 배임죄입니다. 네. 백현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뇌물죄 더하기 배임죄예요. 이러니까 사건들이
이게 보면 징역 가령 이렇습니다. 1억 이상의 어떤 뇌물을 받았을 때는 특가법에 의해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이 최고 형량인 사건만 지금 3건, 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너무 그러면요, 중하다 이거군요. 이 사건을 예.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이 사건들이 모조리 병합이 돼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총 형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도 다 합하면 23년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MB가 17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적어도 30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당대표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당대표직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네. 민주당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죠.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같이 무덤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먼저 예. 들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조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원체계 훈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